차가운 공기 속에서 병원장 박민호는 조문을 마치고 국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온 그에게 이날은 재단 이사장을 떠나보내는 숙연한 하루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 어린 소년의 날카로운 외침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아이를 비웃었지만 민호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충격적인 사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재단 이사장의 장례식장은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병원장 박민호는 60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조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의술에 바친 그에게 이사장은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무명의 인턴이었던 민호를 믿고 장학금을 지원해준 분이었습니다. 조문이 끝나고 민호는 다른 조문객들과 함께 간단한 식사 자리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 한 그릇이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고인을 그리워하며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숟가락을 집어들고 국물에 담그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거 드시면 안 돼요. 날카롭고 절박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10살 남짓해 보이는 소년이 민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뭐 하는 거야? 장례식장에서 이게 뭔 소리야?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당황해하며 아이를 말리려 했습니다. 누구 집 아이야? 하지만 소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호의 앞에 서서 양팔을 벌려 국그릇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저씨, 정말로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제발요. 민호는 당황스러웠지만 아이의 절박한 표정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다고. 주변 사람들은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민호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그 국에 이상한 게 들어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넣었어요. 장례 지도사와 주방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장님, 아이가 정신이 좀 이상해서요. 빨리 데려가세요. 다른 분들께 민폐가 됩니다. 하지만 소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저씨가 죽으면 안 돼요. 민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직감을 믿어왔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국을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장난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반드시 검사하겠습니다.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국그릇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 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병원 사무실에서 검사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산가리 성분 검출, 치사량의 3배 농도. 민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외치지 않았다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사장의 장례식장에서.
도대체 누가? 왜?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궁금증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 소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깊은 밤 속에서 민호는 전율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의 CCTV를 분석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독을 넣은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장례 지도사와 주방 직원들은 모두 결백을 주장했고 알리바이도 완벽했습니다. 민호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병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원한을 샀을까? 그날 저녁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 전에 지은 2층 양옥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의부사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서재에 앉아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문득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아내와 의부사들의 행동이 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속삭이는 모습을 봤고 자신이 나타나면 대화를 멈추는 일이 잦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가족을 의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정미영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늦었네. 병원 일이 많았나 봐요. 피곤해 보여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아내의 표정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미영은 민호의 시선을 피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아, 잠깐. 왜요? 며칠 전 이사장님 장례식 때 혹시 이상한 일 없었어? 미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궁금해서. 그 순간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부사들 강준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25세인 준은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응.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민호는 준의 눈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달리 준의 눈빛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그런데 아버지, 병원 일이 많으시죠? 요즘 스트레스도 심하시고. 왜 그런 걸 물어보지? 그냥요,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민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관심도 없던 준이 갑자기 건강을 걱정한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하지만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우연히 아내와 의부사들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던 중 복도에서 들려오는 미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례 지도사한테 뭐라고 했어?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어요. 돈도 더 줬고. 혹시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아?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조심해야겠어요. 민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와 의부사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간만 사라지면 모든 게 우리 거야. 병원도, 재산도 다 우리 것이 되죠. 20년을 기다렸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민호는 몸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20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건가? 민호는 조용히 서재를 나와 집을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밤, 강물을 바라보며 그는 오열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독보다 더 독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슬픔과 분노 속에서 민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구해준 그 소년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왜 자신을 구해주었는지 말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민호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그 소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의 CCTV를 다시 확인하고 그날 조문객 명단을 뒤져봤지만 소년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년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간호사들과 직원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민호는 병원 7층 소아과 병동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도 끝 701호실 앞에 서 있는 작은 실루엣이었습니다. 저 아이.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유리창 너머로 병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너, 그때 그 아이구나. 소년이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민호를 알아본 아이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아저씨. 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호는 소년이 바라보고 있던 병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병실 안에는 한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의식을 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수진. 그녀는 윤수진이었습니다. 민호의 첫사랑이자 30년 전 의대 시절 함께 꿈을 키워나갔던 동반자였습니다. 그녀는 왜 여기에 누워 있는 것일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민호는 간호사실로 달려가 수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료진들은 그녀가 3개월 전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사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깨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보호자는 따로 없으신 것 같아요. 가끔 저 아이가 와서 지켜보고 있어요. 민호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 분과 무슨 관계니? 엄마예요. 민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엄마가 깨어나지 않아요. 의사 아저씨들은 힘들다고 해요. 소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혼자서 엄마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박지훈이에요. 민호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성이라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하지만 박 씨는 흔한 성이니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지훈 성이 박 씨구나.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엄마가 말해주지 않았어요.
지훈의 대답에 민호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수진은 왜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숨겨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언제부터 여기 다녔니? 엄마가 사고 난 이후부터요. 매일 와요. 민호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혼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것일까요? 혼자 사니? 네. 엄마가 남겨준 돈으로 살아요. 민호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넌 어떻게 그 국에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니? 지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나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나쁜 사람들? 아이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아줌마랑 젊은 남자가 장례 지도사 아저씨한테 돈을 주면서 뭔가 시키더라고요.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줌마와 젊은 남자라면 아내와 의부사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줌마가 병원장한테 이걸 먹이면 끝이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구해준 거구나.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표정에서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네, 아저씨가 착해 보였어요. 그리고 지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민호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뭐? 엄마가 꿈에서 말했어요. 박 병원장님을 지켜드리라고.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했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단순한 아이의 상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일까요? 수진이 날 지키라고? 민호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묘한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그 감정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앞으로 내가 널 도와줄게. 정말요? 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를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도 내가 돌봐드릴게. 지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 아이를 지켜줄게. 그리고 너도 반드시 깨워낼 거야. 하지만 민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의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나이, 수진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특별한 애정.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혹시 이 아이가...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호는 지훈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혼자 사는 아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미영과 의부사들 준에게는 병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환자 가족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미영은 지훈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 아이를 데려오다니 미리 상의해주지 그랬어요. 급한 사정이 있었어. 며칠만 있다가 갈 거야. 준 역시 지훈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나요? 민호는 준의 질문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무슨 소리야? 그냥요. 아버지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시니까요. 그날 밤, 민호는 지훈과 함께 수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지만 병원장 권한으로 특별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지훈은 의식 없는 수진에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30년 전 헤어질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이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내가 수진을 선택했다면 그때 갑자기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빨리 피하세요. 민호가 뒤돌아보는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의문의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하지만 그 인물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민호는 뒤쫓으려 했지만 이미 복도에서 사라진 후였습니다. 아저씨,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뭔가 주사하려고 했어요. 민호는 경악했습니다. 누군가 수진을 해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훈이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넌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또 꿈에서 말했어요. 조심하라고. 민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수진이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아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새벽,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이 학교에 가는 길에 의문의 차량에 치였던 것입니다. 민호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지만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0% 정도입니다. 민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민호는 수술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평생 무신론자였던 그가 처음으로 신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훈은 수진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오열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은 왜 모두 쓰러져 있는 거야? 그날 밤, 민호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수진과 지훈의 곁을 지키며 범인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의 배후를 밝혀내겠어. 며칠 후, 민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사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탐정이 가져온 영상에는 사고 직전 의부사들 중이 그 지역에 있었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시나요? 내 의부사들이야.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다시 돌려 보여줬습니다. 사고 30분 전에 이 근처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민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준이 지훈을 일부러 치었다는 것일까요? 이 정도까지 할 줄은. 그날 저녁,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 준을 추궁했습니다. 준아, 어제 어디 있었어? 집에 있었는데요. 왜요? 민호는 탐정이 준 증거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CCTV에 다 나왔어. 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위험해? 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일을. 민호는 경악했습니다. 준이 지훈을 의도적으로 해쳤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악독한지 이제야 알겠다. 그 순간 미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당신도 그 아이처럼 사라져야겠어요. 민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과 지훈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너희 둘 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민호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이제 정면 승부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다. 민호는 그날 밤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 의부사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안전한 곳에서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민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훈과 수진의 상태를 확인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의혹을 확인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지훈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 민호는 조심스럽게 지훈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없는 틈을 타서 민호는 지훈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민호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 의사에게 부탁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3일 동안 민호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모텔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훈이 내 아들이라면 수지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3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의대 마지막 학년 때 수진과 민호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부모님의 반대와 현실적인 문제로 다른 여자와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임신했었다면 민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30년 동안 아들의 존재도 모른 채 살아온 것입니다. 둘째 날 밤, 민호는 수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의식 없는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지훈이가 우리 아들이야? 왜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인공호흡기만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렸으니까 혼자 키우겠다고 결심한 거야?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셋째 날 오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동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앉아서 들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99.9% 친자 확률이야. 민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검사지를 보니 굵은 글씨로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99.9%. 정말 내 아들이구나. 민호는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몰랐던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민호는 즉시 지훈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식 없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이제야 알았어. 내가 날 구해준 이유가 혈연의 끈이었구나. 민호는 수진에게도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우리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줘서. 그 순간 민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고해졌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내와 의부사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해친 놈들을 용서할 수 없어. 민호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와 의부사들 사이에 불신을 심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며칠 후 민호는 준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를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모든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한다. 조심해라. 동시에 미영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아들이 너를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모든 책임을 너에게 떠넘기고 도망갈 계획이다. 며칠 뒤 민호는 집 근처에서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편지에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실에서 미영과 준이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팔아넘기려 한다며.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먼저 배신하려 했잖아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다음 단계로 민호는 더욱 교묘한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준의 명의로 해외 계좌를 개설하고 그 증거를 미영이 발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동시에 미영이 비밀리에 이혼 변호사와 상담했다는 거짓 증거도 만들어
준이 발견하도록 했습니다. 탐욕이 너희를 파멸시킬 거야. 일주일 후 그들의 불씨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둘 다에게 같은 시간에 별장으로 오라는 가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로가 보낸 것처럼 조작해서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별장에서 마주친 미영과 준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어머니야말로 왜 여기 있어요? 민호는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지훈아, 아빠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민호의 눈에는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별장에서 마주친 미영과 준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심어놓은 불신의 씨앗이 이제 독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어머니야말로 왜 여기 있어요? 미영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준이 비밀리에 해외 계좌를 만들었다는 위조된 증거였습니다. 이게 뭐야? 나 몰래 돈을 빼돌리려고 했어? 준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전 그런 계좌 만든 적 없어요. 하지만 미영은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을 의심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 준도 자신이 발견한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미영이 이혼 변호사와 상담했다는 조작된 서류였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혼자 도망가려던 거 아니에요? 미영은 그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서류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이것도 조작이야. 난 그런 변호사 만난 적 없어. 그럼 제 계좌도 조작이겠네요. 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민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너희를 파멸시키고 있어. 미영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부엌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날 배신하려 했으니까 먼저 죽어. 준도 옆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별장의 거실에서 끔찍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미영이 칼을 휘둘렀지만 준이 골프채로 막아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내가 먼저 정신 차려. 하지만 분노에 눈이 먼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이 골프채를 휘둘렀고 미영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미영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떨어진 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미영이 칼을 들고 준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준은 피하려 했지만 칼끝이 그의 다리를 스쳤습니다. 아! 준은 피를 흘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준이 골프채를 힘껏 휘둘렀습니다. 미영은 피하지 못하고 머리에 직격을 당했습니다. 미영은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준도 다리 상처로 인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됐어요? 모든 게 내 탓이야. 숨어서 지켜보던 민호가 천천히 별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탐욕의 대가야. 미영이 민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너희가 내 아들을 해쳤으니까 복수하러 왔지. 준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이요? 무슨 소리예요? 민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내 친아들이야. 너희가 해친 그 아이 말이야. 미영과 준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제거하려 했던 소년이 민호의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어. 99.9% 친자 확률이야.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의 탐욕이 너희를 파멸시켰어. 이제 평생 감옥에서 후회하며 살아. 민호는 별장을 떠났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지훈이와 수진이 깨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민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미영과 준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민호에 대한 살인 미수와 지훈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독살 시도, 병원에서 수진을 해치려던 일, 그리고 지훈을 일부러 차로 친 사건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되었구나.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정작 소중한 사람들은 여전히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매일 병원에서 지훈과 수진의 곁을 지켰습니다. 의사로서의 업무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복수는 다 끝냈어. 이제 깨어나.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진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봐. 아빠를 구해준 영웅이야. 수진 역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이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그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복수가 끝나도 진정한 행복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권력도, 재산도, 심지어 복수조차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가족이었어. 며칠 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미영과 준이 감옥에 가면서 모든 재산이 민호에게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든 재산을 되찾으셨네요.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변호사는 민호의 반응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을 되찾았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 아닙니까?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혼자 집에 돌아갔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거실에 앉아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30년 전 수진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훈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까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후회만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지훈과 수진이 깨어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 그를 맞았습니다. 조용한 병실, 규칙적인 기계음, 그리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두 사람. 민호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반드시 너와 내 엄마를 지켜줄게.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손도 잡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기계의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희망의 신호일까요? 기적을 믿어봐야겠어.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출근해서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지훈과 수진의 곁에서 보냈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민호를 걱정했습니다. 그가 점점 야위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너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 괜찮아요. 전 여기 있어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면 너까지 쓰러져. 이 아이들이 깨어날 때까지는 떠날 수 없어요. 민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죄책감, 수진을 혼자 두고 간 미안함이 그를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지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어렸을 때 이야기해 줄게. 아빠도 내 나이 때 의사가 되고 싶었어. 사람들을 구하는 멋진 의사 말이야. 민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의대에서 수진과 만난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빠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내가 깨어나면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그날 밤도 평소와 같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경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지훈의 침대의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너무나 작은 소리여서 민호는 처음에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들렸습니다. 아빠. 민호는 화들짝 잠에서 깼습니다. 지훈이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깨어난 거야? 아빠, 정말 아빠예요? 민호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 달 동안 기다렸던 기적이 마침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 아빠야. 진짜 아빠야. 민호는 지훈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꿈에서 엄마가 말했어요. 이제 깨어나도 된다고. 엄마가? 민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많이 기다렸다고 했어요. 지훈아, 엄마도 곧 깨어나실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호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수진아, 너도 깨어나는 거야? 수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민호. 수진의 첫 마디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지훈이가 괜찮아? 수진의 첫 번째 걱정은 아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지훈을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수진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도 함께 울었습니다. 수진아, 지훈이가 내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왜?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 보였거든.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바보야. 내가 언제 행복했어? 그래도 내가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았어. 민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새 가족이. 정말 괜찮을까? 엄마, 아빠, 저도 함께 있고 싶어요. 지훈의 말에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과 수진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적이야. 두 명이 동시에 깨어나다니.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민호는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늦었지만 행복할 수 있을까? 늦은 건 없어.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새 집 거실에서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민호와 수진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엄마도 많이 사랑해.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건 오직 너희뿐이다.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30년 동안의 후회와 아픔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 민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수진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권력도 돈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되는구나.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상황이 당신이 겪는 현실이었다면 30년 전으로 돌아가 수진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가족의 배신을 알았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